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난 2004년 미국 텍사스 베일러 의대에서 흥미로운 실험 한 가지를 진행했습니다. 콜라의 상표를 가린 상태에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각각 마시게 하고 두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측정한 거죠. 상표를 가린 상태에서 콜라를 줬을 때는 감정적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안화 전두피질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됐는데, 상표를 보고 마시게 했을 때에는 전전두엽과 해마가 크게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콜라를 맛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콜라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햄버거부터 고가의 사치품까지 사실은 맛과 품질보다 브랜드 이미지가 우리 생각을 크게 좌우하죠. 미각과 후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은 맛과 냄새에도 의미를 담아서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상표, 가치 있는 브랜드를 동경하듯이 사람 자체도 좋은 이미지, 가치 있어 보이는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2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역시 화요일에는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 또 뜨겁게 토론하시는 날이죠. 어저께 이거 받아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쿠팡이 보상안을 내놨죠. 1인당 5만 원씩.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었는데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잠시 후 10시부터 쿠팡과 관련된 연석 청문회를 여는데요.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국회에 나오질 않고 있고요. 여론이 매섭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쿠팡의 위기 대응 능력도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죠. 또 오프라인 유통업체 이마트가요, 초저가 매장을 선보였습니다. 다이소에 맞불을 놓겠다라는 전략인데요. 그동안에 펼쳐놨던 신세계 정용진 회장의 승부수, 글쎄요, 제대로 통한 게 없었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나눠주시죠. 이어서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이 연금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제도죠. 특히 올해 성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12월 잠정이긴 합니다만 연간 수익률이 약 20%에 달할 거라고 하네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 기금 규모가 1,473조 원 해서 1년 만에 260조 원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지급하는 연금의 거의 6년치를 1년 만에 벌었다라는 건데요. 특히 국내 주식에서 7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연금일까요? 은퇴 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연금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4글자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KBS 콩, 또 유튜브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증시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금 올해 증시가 이제 떴던 만큼 큰 폭 상승에 따른 성탄절 연휴 이후에 추가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거래는 한산한 가운데 다우지수가 0.51% 떨어졌고요. 나스닥도 0.55%, 대형주 위주 S&P 500 지수도 0.35%가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S&P 500 지수가 17% 넘게 올랐어요. 네. 계속해서 전고점을 갈아치웠고요. 3년 연속 상승 마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이 지금 산타 랠리는 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경제 지표 다소 부진했지만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오늘은 이제 귀금속 시장, 원자재 시장이 출렁거렸어요. 네. 그동안은 뭐 금운동 다 올랐거든요. 오늘 원자재 시장 다 떨어졌습니다.
은 현물 가격은 뭐 사상 처음으로 치간해서 이제 온스당 $80 돌파한 이후에 체락 매물로 인해서 8% 넘게 급락을 했고요. 금 가격도 4%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운데 국제 유가만 올랐습니다. 2% 넘게 올랐는데요. 푸틴 관제 드론 공격이 이제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부텍산 중진료는 $58대, 북해산 브렌트유는 $61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 지금 어제 코스피 폐장일 앞두고 4,220선 회복을 했는데 오늘 미증시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출발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4,200선 여부 지지 여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18포인트 0.43%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도 6포인트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뭐 거의 11만 9,700원, 12만 원대 육박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약 보합.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대부분의 종목들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이제 보합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강보합, 약보합 오가고 있는데요. 특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 호황기가 2018년이었거든요. 네. 당시 3분기 영업이익이 17조 5천억 원 수준인데 네. 이걸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격세지감이에요.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게 HBM 시장에서 이 퀄 테스트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SK 하이닉스에 따라잡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까지도 밀리는 양상이었는데 네. 역시 1등 공시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 열풍으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앞다퉈 이제 메모리 확보에 나서고 있고요. 특히 규모의 경제. 삼성이 제일 잘하는 건 범용 드램이거든요. 그렇죠. 범용 드램이 지금 뭐 석 달 동안 50% 가까이 폭등을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경쟁사들이 이 고부가 같이 HBM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범용 시장의 이 슈퍼 호황을 고스란히 좀 흡수하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난공불락 같았던 엔비디아의 5세대 HBM 납품을 시작하면서 기술적인 자존심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전망은 더 좋습니다. 노무라, UBS, 글로벌 투자은행들 내년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120조 원 넘어서 최대 130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거 불교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한 60조 원 남짓을 네. 받거든요. 분기에 평균 3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다. 사실은 unbelievable, 정말 믿기 어려운 숫자이고요. 다만 이 같은 호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사실 AI 투자라는 게 갑자기 좀 둔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다면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 특히나 지금 차세대 6세대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선두와 어떻게 경쟁하느냐 이것도 변수입니다. 야, 전망치가 120조, 130조까지 나와요. 야, 이거 한 달. 이게 옛날에는 합쳐서였어요.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그래 내년 한 100조. 제 기억에는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한 1월 8일경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번 또 뚜껑을 열어봐야죠. 이게 왜냐하면 환율 효과도 있어요. 연말에 환율 효과가 뛰면 환율 연말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21조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또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1,430원 안팎에서 오가고 있는데 아까 잠깐 1,200 아니다. 큰일 날 뻔했네. 1,420원대 잠깐 갔었거든요. 오 이거 연말 오늘 마지막 거래일 하면서 왜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공방이 치열하네요. 지금 연말 종가가 중요한이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기업들은 내년 사업 보고할 때 기본이 되고요. 내년 경제 전망이 근거가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최근 3거래일 동안 정부가 정말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다 동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3거래일 동안 53.8원이 떨어졌어요. 어제 종가가 1,429원대로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외환당국이 고강도 구두 개입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외환시장 안정 3종 세트 내놨죠.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보이니까
급격하게 좀 심리가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까지는 또 외국인들도 그나마 좀 샀어요. 네. 순매수하면서 뭐 아시아 통화 전반이 좀 강세가 겹친 것도 호재였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이 내려올 때마다 저점 달러 매수세가 이제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추세적인 하락으로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오늘이 폐장일입니다. 30일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420원대에서 확정되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환율은 이미 외환위기 수준을 뛰어넘어서 오늘 아무리 뭐 내려간다 하더라도 1,420원대가 될 것으로 보여서 이제 1,400원이 뉴 노멀로 자리 잡는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사업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 환해지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플랜 B를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상 첫 7천억 달러 고지가 우리가 임시정부 1948년이에요. 네. 우리나라 정부. 그 당시에 뭐 가발 뭐 이런 것들 해서 1,900만 달러 수출했거든요. 77년 만에 3만 6천 배가 넘는 경이로운 실적이고요. 수출 단일 국가로서 누적 7천억 달러 돌파국은 뭐 몇 개 국가 안 됩니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가 6번째인데 프랑스까지 제쳤어요. 특히 이제 왜냐하면 이게 성과가 의미 있는 게 연초만 하더라도 트럼프 리스크. 어떡하지? 그쵸. 트럼프의 이제 관세 폭탄 이렇게 되면 각국이 모두 보호주의 무역 기승을 부릴 텐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들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물꼬를 텄죠. 그리고 상반기엔 좋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 6개월 연속 뭐 계속해서 수출은 상승 곡선을 이어갔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반도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는데요. AI 열풍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 20% 넘게 급증하면서 성장을 견인했고 자동차도 미국은 부진했지만 네. 지금 하이브리드 소형 전기차를 중심으로 유럽 시장 그리고 중남미 이런 시장을 좀 공략을 했거든요. 이에도 K대한 열풍도 한 몫을 했습니다. 뭐 화장품이라든가 먹거리 같은 거.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건 이제 수출 시장이 좀 다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이 G2 미국과 중국에 거의 절반 가까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세안, 유럽연합, 중남미 등으로 이제 다변화되면서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잠깐 이제 전기차 수출은 미국 말고 다른 지역으로 좀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들어가는 2차 전지. 이 2차 전지 기업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악재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2차 전지 업체가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조 단위 계약이거든요. 네. 양극재 전문 기업 이제 LNF가 테슬라와의 3조 8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단돈 973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공시했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주가 급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 3조 8천억 원 했다가 900만 원대 이거 이미 납품한 물량 빼고 사실상 거의 계약 취소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서 LG에너지 솔루션도 비슷합니다. 포드와 한 10조 원대, 10조 원 가까이 그리고 FPPS라는 이제 업체와 한 4조 원 가까이. 근데 여기 열흘 사이에 13조 6천억 원 규모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기차가 수요 정체인 캐즘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보조금 폐지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성차 업체들은 오히려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로 전략을 좀 선회하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 업계 생태계 전반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뭐 트럼프 행정부 1, 2년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수조원대 수주잔고가 더 이상 실적을 보장하지 않는 안전판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런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이 새로운 고부가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좀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좀 이쪽에 좀 신경을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오피스텔 시장도 월세로 많이 쏠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오피스텔 월세 신규 계약은 8%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은 23%두 자릿수 감소해서 오피스텔도 지금 월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뭐냐?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84%입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또 627 대책으로 이제 아파트 전세 자금 대출이 묶이다 보니까 당장 거주지가 필요한 수요가 대안으로 오피스텔 월세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오피스텔 월세는 당분간 뭐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매매가 대비 과대한 전세 가격 또 엄격해진 이제 규제가 오히려 세입자들을 월세 시장으로 내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가 모였습니다. KBS 석민수, 김지숙, 황현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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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제 쿠팡이 준다는 무슨 구매 쿠폰이었나요? 뭐였죠? 구매 이용권이라고 구매 하죠. 이용권? 그 뭐 보상은 아니라고 하고 구매 이용권이라고 하는데 받으셨습니까?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게 뭐 전, 황현규 기자. 그래서 보긴 봤습니다. 공지도 보고 기사도 보고. 근데 이거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5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쿠팡에서 쓸 수 있는 게 5천 원, 쿠팡 이츠가 5천 원, 쿠팡 트래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이번엔 트래블이 2만 원, 네. 알록스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것도 2만 원. 그래서 토탈 5만 원 정도라고 하고 이게 뭐 대략적으로 거의 1조 원이 넘는 그러한 1조 이용권이라고 6천 원.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봤을 때는 비용 측면에서 보면 1조 원이 넘는데 네. 이용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어떠셨어요 반응이 보시기에? 안 좋죠. 이렇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저희 뉴스에 나오는 탈퇴 화면이 제 화면이거든요. 자료 탈퇴 좀 화면.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탈퇴한 회원들은 사실 재가입해야만 이런 이용권 편의상 쿠폰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 가입하고 싶은 유인이 딱히 생기지 않는 금액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쿠팡 상품, 그러니까 쿠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상품은 5천 원이고 네. 이제 사실 트래블이나 알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럭셔리, 그러니까 조금 가격대가 있는 뷰티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상품들을 파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죠. 막 수십만 원짜리. 예. 그런데 2만 원이잖아요. 쿠폰이. 그러면은 뭔가 유인이 없는 거죠. 굳이 다시 들어가서 하는 이유는 없고 이제 고객들 입장에선 전 보고 혹시 이런 게 바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팡 트래블이랑 알럭스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이번 기회로 다 알게 됐잖아요. 한 번씩 다 검색해보시고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신승호님이 보상 아닌 척하면서 하는 광고였다고 이렇게 맞아요. 또 의견 그렇죠. 주셨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중한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자기네 상품 광고하는 겸 뭔가 미끼 쿠폰 같은 걸 뿌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저한테는 요즘에 성민수 기자. 기업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제가 뭐 지난번 아이템을 쿠팡으로 하기도 했지만 계속 쿠팡 이래도 되는 거야? 왜 도대체 이런 결정을 하는 거야? 저한테 왜 물어보거든요. 이러느냐? 네,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 보법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요즘 말 보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제 이 컨텍스트도 보면 사실 그 쿠팡 뉴스룸이라는 그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직접 그냥 보도자료를 띡 올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제목부터
제목에 이제 쿠팡 고객 신뢰 복원을 위한 보상안 발표 그러면서 이제 1조 6,850억 원 규모의 구매 이용권 지급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액수를 너무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죠 처음부터. 예.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걸 만약에 받아서 쓰는 사람이 있다 손쳐도 뭐 얘기한 대로 알럭스나 쿠팡 트래블 같은 데서 다 쓰질 못하겠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여행까지 가야 되느냐. 그죠. 예. 가장 싼 가격의 상품대가 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더 태워야 되는 거죠. 그걸 쓰기 위해선. 그래서 이제 기업별로 왜 위기 대응 전문가들도 막 초빙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연구하고 스터디들을 하는데 아마 대한민국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번에 쿠팡 케이스가 뭔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하나 사례로 또 남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지난 주말이었죠. 일요일에 그 김범석 의장이 사과문을 내기는 했습니다. 네, 이것도 보도 자료로 나왔다면서요. 사과문이. 맞습니다. 근데 우선 이 시점이 참 일요일 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일요일 날 근무라서 이걸 직접 이제는 취재를 하고 리포트를 했는데 이게 대략 1시쯤에 나왔고 저희가 이제 시민 인터뷰를 간 시간이 한 오후 6시쯤 됐어요. 예. 근데 실제로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난 시민들이 쿠팡이 사과문이 나오는지 몰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말에는 뉴스 소비가 확 줄고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데 왜 하필 이 시점에 됐을까라고 하는 첫 번째 의문이 들었었고요. 그 두 번째는 이게 사과문이라고 하지만 전체 A4 용지 한 장 정도 분량이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는 3분의 1 정도는 죄송하다. 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이때까지 뭐 3천 건 정도 회수가 됐고 이제 기존의 발표의 반복. 아하. 또 나머지 30%는 앞으로 우리가 잘해볼게라고 하는 쇄신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과보다는 그냥 자신들 입장문에 가깝지 않았나? 예, 약간 그러한 느낌들. 예. 더 분노가 차오르는 게 그 앞서서 이제 26일에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면서 일종의 이제 반박문을 냈죠. 아, 네. 정부의 얘기와 전혀 다른 반박문을 내면서 그 여기에 영문 표현과 한글본 표현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비난이라는 억울한 비판이었나요? 그 억울한 비판이라는 표현이 영문판에는 이제 거짓된 비판, 거짓된 비판, 일종의 날조된 비판. 그 다음에 그 false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제 불필요한 불안감은 거짓된 불안감, 일종의 조작된 불안감 이런 느낌을 주죠. 그런 표현을 이제 같은 문건인데 이런 식으로 한글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얘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게 너무 계속 시종일관 화가 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는데 되게 많이 이제 분노하는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문으로 남기는 거는 쿠팡의 이제 모기업이 미국에 있으니까 또 거기 또 상장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를 의식한 거겠죠. 미국 현지도 같이. 참고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연석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게 사실 연석 청문회라는 게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 한 6개 상임위원회가 한꺼번에 하나의 주제로 청문회를 여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거의 뭐 국정농단 사태 아니고서야 우리가 흔히 보기 힘든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10시부터 시작할 건데요. 6개 상임위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정보 유출 사태 키를 잡고 있는 이제 부처가 과기부잖아요. 과기부가 이제 과기부를 소관하는 이제 과방위 그리고 쿠팡 하면 지금 많이 또 같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산업재해와 노동권 이슈입니다. 이제 노동부가 이제 노동부를 소관하고 있는 이제 기후노동위 그리고 공정위가 있는 정무위 국세청과 관세청이 있는 기재위 그리고 외교부까지 있는 외통위까지 해서 다 그 쿠팡 이슈를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전부 지금 거의 규제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부처들을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나왔던 쿠팡이 야기했던 이슈들을 탈탈 털어보겠다라는 내일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사실은 청문회를 크게 연 것도 있지만 사실 김범석 의장한테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전에도 청문회 몇 차례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김범석 의장한테 뭐 계속 이제 미국의 법인의 이사의 의장이고 한국 법인은 한국 법인 대표가 관할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건 사실 김 의장이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게 너무 명료하기 때문이죠.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서 이제 차등 의결권 제도를 통해서 미국 본사 경영권 75%를 가지고 있고 그 회사가 한국 쿠팡을 100%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쿠팡에 예전부터 있던 얘기가 뭐 국회나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얘기가 쿠팡에서 한국 국적이 가진 사람이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이 한 7위 정도 된다고 7, 8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박대준 대표 사임하면서 아마 10위권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로 사실 미국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지던 회사인 거를 국회에서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또 소화할 줄은 몰랐던 거죠. 다들. 이번에도 뭐 원래 사전에 잡힌 해외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전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낼 때 또 많이 분노하셨던 게 쿠팡은 글로벌 기업이고 난 글로벌 기업의 CEO라서 굉장히 바쁘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이었잖아요.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의 톤은 조금 낮아졌지만 취지는 역시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있고 그건 미리 정해진 일정이라서 못 나간다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었거든요. 이번에 그 김범석 의장뿐 아니라 김범석 의장의 동생까지도 이제 그런 사유를 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도 전형적으로 이제 가기 싫은 자리 갈 때 정말 죄송한데 저희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 막 이런 식으로 변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대응 자체가 어떻게 봐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대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재 비즈니스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 말고 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이번 사과문에서의 내용과 이 불출석 사유에서의 내용이 좀 대치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게 사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사과를 못하고 이제까지 늦장 대응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입장문을 그렇게 발표했던 이유는 이 해킹 사태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전적으로 몰입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거를 해결하는데 바빴기 때문에 사과가 늦었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또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비즈니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유 출석을 못한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네.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사실 기존에도 뭐 납품업체 그 납품 대금 지연 정산이라든지 여러 이슈 때문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적 많았었거든요. 한 번도 안 나왔죠. 네. 2015년에도 제가 취재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다리를 다쳐서 못 나가겠다고 농구하다 다쳤다고 그랬죠. 농구하다가 네. 근데 그때 국회에다가 불출석 사유서로 냈던 서류를 제가 그때 입수해서 보도했었던 적이 있는데 보험금 청구 서류를 내 가지고 그걸로 증빙 자료로 했던 좀 황당했죠. 자기 보험금 청구하는 걸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 안 나오겠다로 입증을 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틀 동안 열리는 연석 청문회 김범석 의장은 없고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 김유석 부사장인데 네, 이분도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김유석 부사장이 무슨 경영에 관여를 안 했다 또 쿠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이름이 부사장이면 경영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뭐 연봉도 받아갔다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지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김범석 의장을 그러니까 범킴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이 네, 사람을 그렇죠. 공정위에서 총수로 쿠팡 그룹의 총수로 지정할 거냐는 것과 맞닿아 있는데요. 그 김유석 친족이 경영에 참여를 하면 네. 즉 임원이면 그 총수로 지정할 근거가 생겨요. 근데 이제 쿠팡은 그 동안에는 한국에서 김범석 의장도 또 물론이거니와 김유석 부사장도 그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140억 정도의 급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그 임원의 지위를 갖고 지시 관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근데 만약에 이게 드러날 경우에는 그 쿠팡이 그 동안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앞두고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는 김범석 의장과 친족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제 새로 공정위가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만약에 임원인 게 확인이 되고 그 사실상 경영에 참여한 게 되면 그동안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고의로 누락한 거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만약에 뭐 심의를 하고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해야겠지만 고발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죠. 예를 들어서 김유석 부사장이 뭐 국내 업무 지시를 한 기록이 남아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뭐 일이 좀 커질 수도 있겠고 이거는 뭐 다만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테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6320님은 쿠팡의 행태가 오만함의 극치로 보입니다. 무슨 선례를 남기고 싶은 걸까요? 이렇게 보내줬고 반대로 또 박성길님은
온 국가와 국민이 한 기업을 너무 비방하는 게 일종의 괘씸죄처럼 보인다고 객관적인 피해가 다 정확히 확인된 건지 모르겠다 이런 또 의견을 또 주셨고요. 아까 그 이른바 구매 이용권 네. 관련해서는 2507님이 국민들 농락하는 겁니다. 쿠팡에 또 낚였네요.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했고 정부랑 국회는 그럼 이제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당장 오늘 이 청문회에서도 뭔가가 또 나오기는 나와야 할 텐데 그냥 했던 이야기 또 반복하면은 또 그림이 국민들 보기에도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우선 이번 청문회가 그전과 다른 점은 그 사이에 쿠팡의 입장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자체 셀프 조사라고 하는 아하.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거든요. 뭐 포렌식은 어떻게 했던 것이고 또 그 용의자는 어떻게 접촉했던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좀 집요하게 물어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이제 김숙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 노동 문제들 그 사이에 많이 이제는 이슈가 됐던 뭐 과로사 문제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은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제 톤이 그전 정보 보호 쪽이었다면 지금은 셀프 조사나 아니면은 뭐 노동 문제, 과로사 이쪽으로도 살짝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셀프 조사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저도 되게 갑작스럽게 놀랐거든요. 원래 이런 거는 경찰이 발표를 하거나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그 핸드폰이랍니다. 그 노트북 어떻게 수거를 했고 과정까지 디테일하게 공개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원래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뭐 이렇게 밝힐 수 없다라고 국회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이거 역시 아까 황영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뒤가 안 맞았거든요. 네. 이거는 뭡니까? 뭐 경찰이랑 같이 협조를 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협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크리스마스의 비극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크리스마스 날 갑자기 오후 3시쯤에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쿠팡이. 네, 쿠팡이.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조사를 했고 우리가 데이터를 회수를 했다라는 내용이니까. 왜냐하면은 지난 청문회 17일까지만 해도 이제 헤럴드 로저스 대표가 네. 우리 그 유출자를 아직도 찾기 위해서 경찰이나 정부기관과 노력을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청문회에서. 그런데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밝힌 걸 보면 18일 날에 건졌단 말이에요. 그 강에서. 그러면은 그 전부터 접촉을 해왔던 거 아닐까라는 아하. 의문이 남는 거죠. 아하. 그런 해명들을 보면. 그런데 그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했어? 어떻게 쿠팡 자체적으로 했어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부와 정부 기관이 협조했고 시키는 대로 했고 우리는 만날 거라고 이야기도 했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정작 국정원 외에 우리 접촉하긴 했는데 지시한 건 없어라고 밝힌 국정원 외에는 우리 아무도 시킨 사람 없는데 쿠팡이 이렇게 했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내일 청문회에서 좀 더 많은 질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도대체 누구랑 접촉했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도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 노트북의 핵심 증거물일 수도 있는데 그 정보 유출을 했다라는 전직 직원. 근데 쿠팡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직 직원에게 그 기업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다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3,370만 명 입장에서 보면은 쿠팡이 가해자고 국민이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당사자가 핵심 증거물을 먼저 오염이 될 수도 있게끔 만졌다라는 건데 이것도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쿠팡의 얘기에 무슨 뭐 다른 하드웨어를 다 회수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번에 굉장히 민감한 거는 이 전직 이미 관뒀던 사람이 서버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갈 수 있는 보안 키를 들고 있는 거는 그 보안 키를 언제든 발행할 수 있는 상위의 키를 가지고 있었다. 이걸 가지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위의 키를 과연 쿠팡이 어떤 식으로 해서 했고 어떤 식으로 그 뭐 폐기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이게 왜 유출됐는지까지도 좀 나와야지 일종의 반성문을 써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뭐 노트북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개인 노트북은 어차피 침입할 때 쓰는 일종의 매개체에 불과하고 왜 기업의 그 보안 핵심 장비가 원래는 기업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대요. 물리적으로 그 소프트웨어지만 물리적으로 못 나가게끔 하드웨어적으로 일종의 자물쇠를 걸어놔서 그걸 복제도 못하고 들고 나갈 수도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스탠다드인데 그게 왜 도대체 이 9개까지 반출됐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죠.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뭔가 물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소비자분들의 반응도 뭐 아까 이배영 님이 쿠팡은 역시 진정성이 없네요.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2185님은 아무리 장사꾼이라고 해도 상도가 없는 기업은 퇴출돼야 합니다. 이렇게 또 강한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이참에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대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쿠팡이라는 기업 그리고 김범석 의장이 미국에서 하는 거랑 한국에서 하는 거랑 너무 다르다. 그런데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집단 소송제에 대한. 그래서 이번 계기로 좀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불이 붙었기 때문에 결론을 어떤 식으로든 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 규정은 어떻게 하고 유출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세부 규정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보안에 투자를 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한번 유출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미국 스타일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배상규모.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쿠팡 일부 주주들 그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뉴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앞서 다른 사례들도 있었어요. 사실 KT의 펜토셀 해킹 문제라든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거는 그 소비자원에서 1인당 10만 원에 보상한 권고했고 아직 SK텔레콤이 이거를 그대로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 발표는 없습니다만 네. 다른 케이스들은 좀 어떻게 이것도 이제 잘 마무리를 해야 하는 건데 좋은 또 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이런 문제들이 물론 그 주체는 다르고 뭐 내용도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쿠팡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10만 원씩 보상을 해라라는 게 이제 SK텔레콤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가 2,300만 명이잖아요. 10만 원씩 하면 2조 3천억 원인데 굉장히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럼 금액을 조정하던가 아니면 다른 서비스로 대체하던가 상품권을 주던가 이런 방안이 있을 텐데 적어도 지금 이런 문제에 직면한 기업들이 쿠팡처럼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 기준점을 가지고 그 대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정은 하겠지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걸려있기 때문에 너무 그 또 소비자들의 뭐라고 할까요? 분노를 사는 방향으로는 조정을 못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국 소비자들이 한국 통신사 이용해야지 뭐 우리가 스타링크에 바로 연결해서 전화를 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소비자 피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상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쿠팡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생각해볼 문제는 쿠팡의 가장 큰 제재는 정부가 내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사실 계속 쿠팡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책이 없고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뭐 집단소송제 같은 걸 제도를 손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시장 지배적 기업이 탄생할 동안에 우리는 뭘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제 다시 울타리를 좀 만드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예란 님이 김범석 의장이 아무리 미국인이라고 하지만 부끄럽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국회 불참하는 행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리함 때문에 주저했던 회원 탈퇴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이게 사실 저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행명령권 그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미국 의회는요 그 의회 모독죄로 의회가 고발을 하게 되면은 실형을 산다 하더라고요. 반드시 징역형으로. 그러니까 의회가 부르면 와야 되는 게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불러서 안 와도 검찰 고발해봐야 뭐 벌금형에 그치고 그러니까 또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렇게 또 나오고 있는 거겠죠.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좀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 연금의 수익률이 20%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12월 잠정치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기금 규모가 1,400조 원을 훌쩍 넘겼고요. 국민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매월 급여를 받는 구조이죠. 올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엄청 좋았지 않습니까? 해서 기금이 전반적으로 26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령연금으로 내어줄
6년치의 연금을 올해 벌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연금일까요? 많은 분들이 김선호님이 아까 저도 7년째 이걸 받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0906님 19년째 납입 중입니다. 현존하는 최대 금융상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8579님은 전업주부인 저도 지난해부터 이미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김은주님 저희 남편은 내일 퇴직입니다. 다만 연금 개시일까지 공백이 있다 보니 조금의 걱정이 있는 시기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자, 이 연금은 무엇일까요?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9.5%로 오르고 이후 매년 또 소폭씩 인상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 기자분들 요즘에는 대형마트 좀 어디 가십니까? 오프라인으로? 가끔 가죠. 장 볼 때. 황영규 기자는 저는 사실 거의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성민수 기자는 저는 맥주 살 때 갑니다. 대량으로. 네. 그 지난주 저희 그 금요일 원탁이 기자들 시간에는 막 50만 원짜리 크리스마스 케이크 막 이런 초고가 이야기를 좀 해봤었거든요. 오늘은 초저가로 가겠습니다. 네. 이마트가 초저가 매장을 또 새롭게 낸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와우샵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마트 안에 다이소 같은 게 들어서는 건데 네. 그러니까 생활용품을 이제 팔겠다는 거예요. 이마트 안에서 와우샵이라는 어떤 그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로 최저가가 1,000원 그리고 가장 비싸면 한 5,000원 정도로 해서 정말 딱 다이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0년 전 정도쯤에 생각해 보면 이제 욕실용 바구니, 칫솔꽂이, 수세미 받침대 이런 네네네. 사소한 생활용품 있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면 주로 대형마트를 갔어요. 대형마트에 가서 사면 싸진 않은데 그래도 품질이 괜찮고 다 있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모두 다이소로 가잖아요. 맞아. 품질이 좀 뭐 대형마트 것보다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진짜 그렇죠. 뭐 1,000원부터. 네, 크게는 한 5분의 1 정도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사서 쓰고 망가지면 또 쓰지. 근데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그 생활용품 사러 오는 고객도 와서 장을 봐서 가고, 그다음에 장을 보러 온 고객도 생활용품을 사서 가고. 그렇죠. 온 김에. 네, 그런 식으로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요즘엔 너무 다이소라는 이 생활용품 업체가 확고하다 보니까 대형마트 고객이 줄어드는 거죠. 롯데마트나 롯데슈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매장에 그 다이소가 아예 입점해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일종의 새로운 도전이라기보다는 그 궁여지책의 하나 아닌가. 그 저희 아이들이 얼마 전에 물어보더라고. 뭐 홈플러스나 이런 대형마트에 아빠 여기에 다이소가 왜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예 다른 경쟁 매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다이소가 있어야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마트로 오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 아예 다이소랑 경쟁하는 브랜드를 런칭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전망을 좀 해보자면 잘 될까요? 저는 황영규 약간 회의적인 편인데 우선 이마트를 가야 와우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마트 안에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와우샵은 일종의 그냥 경유지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반찬 같은 느낌? 그러니까 고기 사러 갔는데 온 김에. 칫솔꽂이도 사고 이런 느낌인데 다이소는 사실 요즘에 소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이소가 보이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우선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살 게 없어도 뭔가 필요할 거야. 뭔가 필요할 막 거야. 뭔가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소비 문화의 하나의 아이콘이 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그리고 다이소의 위치를 보면 다 버스 정류장 아니면은 뭐 엄청 잘 되는 식당 옆에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가면 그냥 들어가 보고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뭐랄까요 포지셔닝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조금 그거를 넘을 수 있을까 다이소를 이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게다가 요즘에 다이소를 많이 찾는 사람들 최근에 바이럴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 네. 예전에 다이소에서 의약 제품이라든가 그런 걸 산 것도 있지만
젊은 소비층 사이에서는 이제 뷰티 제품, 다이소의 뷰티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그 취미 용품들이 좋다라는 입소문이 많이 나면서 다이소를 더 많이 찾게 되는 현상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그냥 저가형 뭔가 생활용품을 사는 정말 그냥 들어가서 구경하는 데라고 했다면 이제는 다이소에 있는 그거를 사러 가야겠다라는 어떤 특징적인 상품군이 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이마트 그리고 와우샵이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경쟁을 한다면 그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서 경쟁 상품군을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아까 0358 쓰시는 분이 다이소는 퇴근길에 방앗간 같은 존재라고. 참새 방앗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왜 배송비 때문에 온라인으로 2,000원, 3,000원짜리 사긴 좀 그렇잖아요. 네. 오히려 다이소에서 그 많이들 사시는 것 같고 아까 윤성훈님이 저희 동네 이마트에는 다이소가 입점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어떻게 뭐 좀 바꿔나가게 될까요? 이마트 안에서 자기네 브랜드랑 다이소랑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제 충돌할 거 아니에요? 와우샵이 활성화되면 점점 그런 매장을 줄이고 이제 자체적으로 와우샵을 늘리겠죠. 근데 또 이마트 내에 보면 노브랜드라는 일종의 PB 상품 전문으로 저가형으로 판매하는 그 매장이 있는데 그게 네. 처음에 이마트에 같이 있다가 또 일종의 프랜차이즈 형태로 그냥 노브랜드 독립 매장도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잘 된다면 진짜 잘 된다면 뭐 독립 매장을 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죠. 워낙 여기도 시장을 지배하는 그 지배자가 있으니까. 그 사실 그 초저가 경쟁을 통해서 뛰어든 게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노브랜드라고 하는 그 PB 상품 아예 브랜드인데 그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왜 특히 정용진 회장의 여러 가지 그 경영 성과라기보다는 그냥 결과,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게 좀 많았잖아요. 뭐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런 비판도 받았는데 예. 제일 치명적이었던 게 뭐 이제 삐에로 쇼핑이라고 이 유통이 사실 뭐 해외 시장 베끼기가 많아요. 새로운 창조적인 게 없고 쿠팡도 아마존을 따라한 건데 이 삐에로 쇼핑도 사실 일본에 있는 돈키호테라는 그 매장을 한번 따라해 보겠다. 그런 비슷한 컨셉으로 가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뭐 2년 만에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뭐 정용진 회장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건 이제 G마켓 인수죠. G마켓을 그때 3조였나요? 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인수를 했는데 사실 온라인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던 시점에서 이런 오픈마켓 인수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또 작년에는 그 쓱닷컴이라고 가지고 있는 자체 온라인몰에서 원래는 당일 배송을 위해서 수도권에 그 네오센터라고 물류센터를 직접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그 CJ 대한통운에 다 넘겼어요. 근데 지금 그 결과로 인해서 쿠팡이 이렇게 사람들이 탈퇴를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반사 이익이 1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여러모로 좀 악재들이 앞을 좀 내다봐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좀 어렵죠. 그리고 아까 신승호님이 이런 걸 올려주셨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이소 가면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은 걸 사게 됩니다. 가끔 가야 됩니다라고 그러시고 다시 신세계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요즘에 그 이마트가 신세계 푸드 그러니까 상장사로 따로 있었죠. 지분을 다 공개 매수해서 자진상폐하는 걸 가지고도 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네, 신세계 푸드가 원래 신세계 그룹에서 식음료를 제조하는 유통 자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마트에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 했을 때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 왜냐면은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했고 사업을 접어야 했던 이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장을 유지하려면 또 비용이 들잖아요. 이런 거를 줄이고 이마트랑 좀 시너지를 내보겠다. 뭐 제품 개발이랑 유통까지 이제 수직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한편 뭐 단기적으로는 이마트 실적이 좀 안 좋으니까 이런 걸 가리려는 건 아니냐 이런 내용도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세계 푸드 소액 주주분들이 많이 반발을 하는 게 그 주당 순자산 가치가 거의 한 8만 2천 원짜리 회사를 신세계가 4만 8천 원에 사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워낙 그 전에 주가 더 낮았으니까 이거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8만 2천 원짜리를 나한테 4만 8천 원에 팔라고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 실책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업황이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배경이 있겠지만 실적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 경영
제작진이 뭐 일부러 이랬다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경영 실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대형마트들은 어떤가 잠깐 좀 점검을 해볼까요? 왜냐하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인수하겠다라는 주제도 잘 안 나타나고 있고 또 위기가 같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 좀 살아남을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아까 다이소 얘기했지만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는 3대장이 이제 올다무라고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요 세 개들의 특징을 좀 보면 그 고객 경험을 그 살리는 고객 경험이 강점이에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방앗간이라고 표현하다시피 그렇게 들어가서 좀 체험해보고 이런 게 오프라인 쇼핑이 살아남을 유일한 지점인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면 괜히 한번 들어가 보고 싶죠. 네. 네. 근데 대형마트들이 뭐 물론 대형마트들도 좀 최근에 이렇게 농수산물 같은 걸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뭐 와서 직접 장을 보는 느낌을 더 강화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온라인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정도인가 이게 되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앞으로 좀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강하게 만들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올 수는 있지 않나. 또 이게 로드숍과 대형마트는 좀 접근성이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주차하고 에스컬레이터 몇 개 타고 내려가고 뭐 하나 사고 나오면 기본으로 뭐 30분 1시간 걸리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찬반 정도만 말씀해 보실까요? 뭐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쿠팡이라는 걸 이제 키운 게 사실 이제 대형마트가 죽으면서 대형마트 규제가 심해지면서 죽으면서 이런 어떤 공룡이 탄생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아까 그 집단소송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또 물을 이겼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업황이 또 안 좋은 상황에서는 어떤 규제 완화라던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은 원탁의 기자들 KBS 석민수, 김지숙, 황현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석유화학 산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어렵죠. 힘든 한 해 보내고 있고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도 앞두고 있는데 잘 될까요? 내년 전망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